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라면 한 그릇 때문에 제가 아들도 잃고 며느리는 집까지 잃게 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족 갈등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뜨거운 라면 국물이 제 다리에 쏟아지는 순간 저는 깨달았죠.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배신이었다는 것을. 저는 이종규라고 합니다. 올해 75살이에요. 평생을 건설업에 몸담아왔고 맨손으로 작은 건설회사를 일궈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작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직도 그날 밤의 일이 생생해요. 라면 국물이 제 다리를 적시던 그 뜨거운 감촉과 함께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여러분, 혹시 라면 한 그릇이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날 이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때로는 가장 사소한 것들이 가장 큰 폭풍을 일으킨다는 것을. 그러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어떻게 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말이에요. 저는 25살에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건설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여성이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죠. 하지만 저희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저는 사무실에서 회계와 영업을 맡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고 남편과 함께 현장으로 나갔어요.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펜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지만 여름에는 사무실 안이 찜통 같았지만 저희는 꿋꿋이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혼 3년 만에 아들 대호를 낳았어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을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장보를 정리하고 새벽에는 대호의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대호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엄마가 힘든 걸 아는지 절대 떼를 쓰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린 나이에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했죠. 그런 아들을 보면서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15년이 흘렀어요. 회사는 점점 커졌고 대호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30살이 되던 해, 혜정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처음 혜정이를 만났을 때 저는 약간의 우려를 감출 수 없었어요. 너무 화려하고 세련되어 보였거든요. 명품 가방을 들고 비싼 옷을 입고 항상 완벽하게 화장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마음속 걱정을 접어두고 결혼에 축복해줬어요.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혜정이의 요구사항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예식장도 최고급으로 해야 하고 신혼여행도 유럽으로 가야 하고 신혼집도 강남의 새 아파트가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며느리가 좀 까다로운가 보다 생각했어요. 신혼집을 마련할 때였어요. 혜정이가 고른 아파트는 정말 비쌌어요. 15억이었거든요. 대호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돈의 대부분인 13억을 보태서 집을 사줬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상한 징조들이 있었어요. 혜정이가 집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독 신경 쓰는 모습, 그리고 제가 돈을 지원한다는 걸 알았을 때 보여준 묘한 미소.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나중에야 그 의미를 알게 되었죠. 결혼 후 처음 몇 년은 그럭저럭 평화로웠어요. 물론 혜정이와 저 사이에 그리 깊은 유대감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최소한 겉으로는 예의를 지켰거든요. 그리고 3년 후에는 손자 민준이도 태어났어요. 민준이를 처음 봤을 때 지내기가 힘들어졌어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어렵고 장보기도 힘들었죠. 그때 대호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혜정이도 그러는 게 좋겠다고 해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며느리와 한 집에서 사는 것이 서로에게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대호가 계속 설득하고 혜정이도 겉으로는 환영한다는 뜻을 비췄어요. 어머님, 저희가 모시는 게 당연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바꿔서 아들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게 지난해 봄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것이 제 인생 최악의 결정이 될 줄 몰랐어요. 이사 첫날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혜정이가 저를 맞이하는 모습이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억지로 웃는 것 같고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었어요. 어머님, 이 방을 쓰시면 돼요. 혜정이가 안내한 방은 집안에서 가장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잘 안 들어오고 습기가 차는 방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 집에 얹혀 사는 처지에 뭔 불만을 표현하겠어요. 저도 그날 이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때로는 가장 사소한 것들이 가장 큰 폭풍을 일으킨다는 것을. 그러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어떻게 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말이에요. 저는 25살에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건설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여성이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죠. 하지만 저희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저는 사무실에서 회계와 영업을 맡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고, 남편과 함께 현장으로 나갔어요.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펜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지만, 여름에는 사무실 안이 찜통 같았지만 저희는 꿋꿋이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혼 3년 만에 아들 대호를 낳았어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남편이 신생아실 앞에서 우는 모습, 그리고 제 품에 안긴 조그만 생명체. 그때 저희는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절대 고생시키지 말자고, 좋은 교육받게 해주자고 말이에요.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대호가 10살이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혼자 앉아있던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요? 마치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 타임 정동기의 의식? 하지만 저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일궈놓은 회사가 있었죠. 저는 울음을 닦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낮에는 현장을 뛰어다니고, 밤에는 사무실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새벽에는 대호의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대호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엄마가 힘든 걸 아는지 절대 떼를 쓰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린 나이에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했죠. 그런 아들을 보면서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15년이 흘렀어요. 회사는 점점 커졌고, 대호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30살이 되던 혜정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처음 혜정이를 만났을 때 저는 약간의 우려를 감출 수 없었어요. 너무 화려하고 세련되어 보였거든요. 명품 가방을 들고 비싼 옷을 입고 항상 완벽하게 화장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마음속 걱정을 접어두고 결혼을 축복해줬어요.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혜정이의 요구사항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예식장도 최고급으로 해야 하고, 신혼여행도 유럽으로 가야 하고, 신혼집도 강남의 새 아파트가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며느리가 좀 까다로운가 보다 생각했어요. 신혼집을 마련할 때였어. 혜정이가 고른 아파트는 정말 비쌌어요. 15억이었거든요. 대호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돈의 대부분인 13억을 보태서 집을 사줬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상한 징조들이 있었어요. 혜정이가 집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독 신경 쓰는 모습, 그리고 제가 돈을 지원한다는 걸 알았을 때 보여준 묘한 미소.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둘이서 뭔가 말다툼을 하는 것 같았어요. 혜정이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어요. 뭐예요, 이건? 집안이 온통 라면 냄새네요. 그러더니 창문을 열어 젖히면서 소리쳤어요. 정말 참을 수 없어요. 맨날 냄새나는 음식만 해드시고.
저는 당황해서 변명했어요. 미안해, 혜정아. 배가 너무 고파서. 고프면 빵이라도 드세요. 왜 하필 냄새나는 걸 해 드셔요? 그때 대호가 아내를 말렸어요. 야, 혜정아, 그만해. 엄마가 아프신데. 하지만 혜정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를 냈어요. 항상 엄마 편만 드시네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일 이런 냄새를 맡고 살아야 하는 제 기분은 생각 안 하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가 먹고 있던 라면 그릇에 다가왔어요. 그리고 할 줄 몰랐던 일이 벌어졌어요. 혜정이가 높은 구배구두 발로 제 라면 그릇을 찼어요. 뜨거운 라면 국물이 그대로 제 다리에 쏟아졌어요. 아!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뜨거운 국물이 다리를 적시는 고통,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마음의 고통. 혜정이가 저를 향해 보내는 그 차가운 시선. 이런 싸구려 음식은 밖에서 드세요. 혜정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대호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은 그냥 서서 어쩔 줄 모르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어떻게 하죠? 괜찮냐고요. 며느리가 방금 시어머니에게 라면을 뒤집어 씌웠는데 괜찮을 리가 있나요? 하지만 아들은 아내를 혼내지도 제게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제가 이 집에서 설 자리는 더 이상 없구나. 것들을 말이에요. 제일 먼저 한 일은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김 변호사는 제가 사업할 때부터 알고 지낸 오랜 친구였어요. 종규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저는 김 변호사에게 모든 일을 털어놨어요. 혜정이가 저에게 한 일들, 라면 사건,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아들 집을 사줄 때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잠깐, 종규야. 너 그때 집을 사줄 때 어떻게 했다고? 13억을 보탰지. 대호 이름으로 집을 샀고. 계약서는? 당연히 있지. 그런데 왜? 김 변호사가 빙긋 웃었어요. 종규야, 너 그때 정말 똑똑했구나. 기억 안 나? 너 그때 나한테 부탁했잖아. 혹시 모르니까 조건부 증여 계약서를 만들어 달라고. 그때 기억이 났어요. 맞아요. 저는 집을 사줄 때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조건부 증여로 계약서를 작성했었어요. 만약 아들이 불효하거나 혜정이가 저를 학대할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준규야, 증거가 있어야 해. 그들이 너를 학대했다는 증거 말이야.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실 저는 며칠 전부터 몰래 녹음을 하고 있었거든요. 혜정이가 저에게 하는 말들이 너무 심해서 언젠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혜정이가 저에게 냄새나는 음식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소리, 쓰레기 같은 물건 치우라고 말하는 소리,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준이에게 할머니는 냄새난다고 가르치는 소리까지 모두 들어있었어요. 김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거 정말 심각하다, 종규야. 이건 명백한 노인학대야. 그리고 이 조건부 증여 계약서로 충분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 그때부터 저희는 본격적인 계획을 세웠어야 했는지 집을 팔아서 도박빚을 갚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대호도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분명 잘못됐지만 그래도 제 자식이었거든요. 혜정이에게 속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김 변호사는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했어요. 조건부 증여 계약 위반으로 돈을 돌려받고 노인학대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자는 거였어요. 종규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야 해. 이런 사람들은 한 번 봐주면 계속 우습게 봐. 저는 그 말에 동의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소장을 접수한 다음 날 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갑자기 사라지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정말 놀랐을까요? 아니면 혜정이가 시켜서 하는 말일까요? 나는 호텔에 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나가셨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대호야, 너희 집 우편함 확인해봐라. 법원에서 온 서류가 있을 거야. 전화 저편이 조용해졌어요. 한참 후에 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소송이라니. 직접 읽어봐. 그리고 변호사랑 상의해라.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대호는 계속 전화를 했어요. 문자도 보내고 심지어 호텔까지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만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첫 번째 조정기일이 있었어요. 법원에서 만난 대호의 모습은 정말 초라했어요. 며칠 사이에 살도 빠지고 얼굴도 수척해졌더라고요. 혜정이는 어떨까요? 여전히 화려하게 차려입고 왔지만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불안하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조정실에서 조정위원이 말했어요. 오늘은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입니다. 먼저 신청인께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준비해온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줬어요. 13억을 들여서 집을 사준 것, 조건부 증여 계약서의 내용, 그리고 혜정이가 저에게 한 일들을 낱낱이 설명했어요. 녹음 파일도 틀어줬어요. 혜정이의 목소리가 조정실에 울려 퍼졌어요. 냄새나는 음식 하지 마세요. 정말 참을 수 없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거 치우세요. 할머니는 냄새나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조정위원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리고 혜정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 녹음은 불법이에요. 동의 없이 녹음한 거잖아요. 혜정이가 소리쳤지만 조정위원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는 자기 보호를 위한 합법적인 녹음입니다. 오히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혜정이의 도박과 대출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어요. 괴롭힌 것들도 더 자세히 밝혀졌어요. 아이에게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라고 가르쳤고 할머니 방에 가면 안 된다고 겁을 줬던 거예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대호도 모르게 혜정이가 이미 집 매매 계약까지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매수자까지 정해져 있었거든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법정에서 만난 혜정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화려했던 옷차림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불쌍한 척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어머님을 모시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미워하셔서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그 어떤 연기도 소용없었어요. 녹음 파일, 사진 자료, 금융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까지 모든 증거가 혜정이의 거짓말을 증명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대호가 증인으로 나섰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아내를 감싸려고 했지만 제가 준비한 모든 증거를 보고 나서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대호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증언했어요. 혜정이가 어떻게 저를 괴롭혔는지, 자신이 어떻게 아내 편만 들었는지 모든 걸 고백했어요. 저는 아들로서 실격입니다. 어머니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울었어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안쓰럽기도 했어요. 제 아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말이에요. 하지만 혜정이는 끝까지 뻔뻔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법원의 판결은 명확했어요. 조건부 증여 계약 위반으로 대호와 혜정이는 13억 원과 이자를 모두 변제해야 했어요. 또한 혜정이는 노인 학대죄로 벌금과 사회봉사 명령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혜정이의 숨겨진 빚들이 모두 드러난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아들은 정말 변했더라고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진짜 인생이 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1년 후, 대호는 작은 원룸을 얻어서 민준이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를 초대했어요. 엄마, 한번 놀러 오세요. 제대로 된 식사 대접해 드릴게요. 저는 그 작은 원룸에 갔어요. 정말 작고 초라한 집이었지만 예전에 그 화려한 아파트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대호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와 라면을 내왔어요. 엄마, 이게 제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에요. 저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돈이 아니라 정성으로 만든 음식이었거든요. 민준이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저를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할머니라고 부르며 안겨왔어요.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할머니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대호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이제 됐다. 중요한 건 앞으로야. 엄마 덕분에 정신을 차렸어요. 만약 그때 엄마가 참고 넘어갔다면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한 일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아들을 구한 일이었다는 걸요. 얼마 후 저는 경매로 넘어간 그 아파트를 다시 샀어요.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대호와 민준이를 다시 그 집으로 불렀어요. 이제 정말로 우리 집이다. 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저희는 그 집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대호는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저에게 돈을 갚아 나가고 있어요. 저는 그 돈을 받지 않고 민준이 교육비로 따로 모아두고 있지만요. 혜정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들리는 소식으로는 빚에 쫓겨서 지방으로 내려왔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다고 하네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복수의 쾌감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처음에 분노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 과정을 통해 진짜 가족을 되찾았어요. 만약 제가 그때 참고 넘어갔다면 대호는 평생 혜정이에게 휘둘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민준이도 잘못된 가치관을 배웠을 거고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냉정해져야 할 때도 있어요. 무조건 참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저는 배웠어요. 라면 한 그릇의 값이 얼마나 들까요? 편의점에서 사면 1,000원도 안 하죠. 하지만 그 라면 한 그릇이 제게는 13억 원의 값어치를 했어요. 아니, 그보다 더 값진 걸 찾아준 거예요. 진짜 가족을 말이에요. 지금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70이 넘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마지막 반전이 하나 더 있어요. 재판이 끝나고 반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혜정이의 친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까지 존재조차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 혜정이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제 동생이 잘못했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 언니는 저에게 협박에 가까운 말을 했어요. 혜정이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짓말까지 지어내면서 저를 죄책감에 빠뜨리려고 했어요. 동생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어머니 때문에 정신병까지 걸렸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김 변호사를 통해 혜정이의 근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혜정이는 멀쩡히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사실 저는 혜정이가 저를 괴롭히는 모든 순간을 CCTV로 녹화하고 있었거든요. 몰래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였어요. 당신 동생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 영상에는 혜정이가 제 음식에 몰래 소금을 과도하게 뿌리는 장면, 제 옷에 일부러 더러운 것을 묻히는 장면, 그리고 민준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장면까지 모두 담겨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혜정이가 제가 없을 때 제 방에서 제 물건들을 망가뜨리는 장면이었어요. 남편의 유품들을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리고 제 약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 영상을 본 혜정이의 언니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사실은 혜정이가 저한테도 돈을 빌려갔어요. 5천만 원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참지 마시고 용기를 내세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안녕히 계세요. 집 안이 온통 라면 냄새네요. 그러더니 창문을 열어젖히면서 소리쳤어요. 정말 참을 수 없어요. 맨날 냄새나는 음식만 해드시고. 저는 당황해서 변명했어요. 미안해. 혜정아, 배가 너무 고파서. 고프면 빵이라도 드세요. 왜 하필 냄새나는 걸 해드셔요? 그때 대호가 아내를 말렸어요. 야, 혜정아, 그만해. 엄마가 아프신데. 하지만 혜정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를 냈어요. 항상 엄마 편만 드시네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일 이런 냄새를 맡고 살아야 하는 제 기분은 생각 안 하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가 먹고 있던 라면 그릇에 다가왔어요. 그리고 할 줄 몰랐던 일이 벌어졌어요. 혜정이가 높은 굽의 구두, 발로 제 라면 그릇을 찼어요. 뜨거운 라면 국물이 그대로 제 다리에 쏟아졌어요. 아,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뜨거운 국물이 다리를 적시는 고통,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마음의 고통. 혜정이가 저를 향해 보내는 그 차가운 시선. 이런 싸구려도 음식은 밖에서 드세요. 혜정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대호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은 그냥 서서 어쩔 줄 모르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어떻게 하죠? 괜찮냐고요? 며느리가 방금 시어머니에게 라면을 뒤집어 씌웠는데 괜찮을 리가 있나요? 하지만 아들은 아내를 혼내지도 제게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제가 이 집에서 설 자리는 더 이상 없구나. 뜨거운 라면 국물에 데인 다리를 씻어내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여기서 나가야겠다고. 더 이상 이런 굴욕을 당하며 살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이 모든 일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특히 혜정이에게 말이에요.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짐을 쌌어요. 옷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남편의 유품인 그 거울. 다른 건 다 두고 가도 되지만 이것만큼은 가져가야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집을 나왔어요. 대호도, 혜정이도, 민준이도 모두 자고 있을 때 말이에요. 시내에서 가장 좋은 호텔로 갔어요. 그리고 가장 비싼 스위트룸을 잡았어요. 제가 받은 굴욕에 비하면 이 정도 사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호텔 방에서 대인 다리를 치료하면서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냥 참고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특히 혜정이가 저에게 한 짓들, 그리고 제 손자까지 이용해서 저를 모욕한 것들을 말이에요.
제일 먼저 한 일은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김 변호사는 제가 사업할 때부터 알고 지낸 오랜 친구였어요. 종규, 타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저는 김 변호사에게 모든 일을 털어놨어요. 혜정이가 저에게 한 일들, 라면 사건,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아들 집을 사줄 때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잠깐, 종규야, 너 그때 집을 사줄 때 어떻게 했다고? 13억을 보탰지. 대호 이름으로 집을 샀고. 계약서는? 당연히 있지. 그런데 왜? 김 변호사가 빙긋 웃었어요. 종규야, 너 그때 정말 똑똑했구나. 기억 안 나? 너 그때 나한테 부탁했잖아. 혹시 모르니까 조건부 증여 계약서를 만들어 달라고. 그때 기억이 났어요. 맞아요. 저는 집을 사줄 때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조건부 증여로 계약서를 작성했었어요. 만약 아들이 불효하거나 혜정이가 저를 학대할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종규야, 증거가 있어야 해. 그들이 너를 학대했다는 증거 말이야.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실 저는 며칠 전부터 몰래 녹음을 하고 있었거든요. 혜정이가 저에게 하는 말들이 너무 심해서 언젠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혜정이가 저에게 냄새나는 음식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소리, 쓰레기 같은 물건 치우라고 말하는 소리,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준이에게 할머니는 냄새 난다고 가르치는 소리까지 모두 들어 있었어요. 김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거 정말 심각하다. 종규야, 이건 명백한 노인 학대야. 그리고 이 조건부 증여 계약서로 충분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 그때부터 저희는 본격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김 변호사는 사립탐정까지 고용해서 혜정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혜정이는 도박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불법 도박장에서 큰 돈을 걸고 말이에요. 탐정이 찍은 사진들을 보니 혜정이가 강남의 한 건물에 드나드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혜정이가 이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것도 몇 군데? 태맥 금융이 총 대출 금액이 3억이 넘었어요. 이 여자, 집을 팔 생각이었구나. 탐정이 가져온 자료 중에는 혜정이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시세를 알아본 기록도 있었어요. 심지어 어머니와 상의해서 집을 팔겠다는 문자 메시지까지 있었어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혜정이가 왜 그렇게 저를 괴롭혔는지, 왜 집에서 쫓아내려고 했는지, 집을 팔아서 도박 빚을 갚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대호도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분명 잘못했지만 그래도 제 자식이었거든요. 혜정이에게 속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김 변호사는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했어요. 조건부 증여 계약 위반으로 돈을 돌려받고 노인학대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자는 거였어요. 종규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야 해. 이런 사람들은 한 번 봐주면 계속 우습게 봐. 저는 그 말에 동의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소장을 접수한 다음 날 대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갑자기 사라지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정말 놀랐을까요? 아니면 혜정이가 시켜서 하는 말일까요? 나는 호텔에 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나가셨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대호야, 너희 집 우편함 확인해봐라. 법원에서 온 서류가 있을 거야. 전화 저편이 조용해졌어요. 한참 후에 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소송이라니. 직접 읽어봐. 그리고 변호사랑 상의해라.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대호는 계속 전화를 했어요. 문자도 보내고, 심지어 호텔까지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만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있었어요. 법원에서 만난 대호의 모습은 정말 초라했어요. 며칠 사이에 살도 빠지고 얼굴도 수척해졌더라고요. 혜정이는 어떨까요? 여전히 화려하게 차려입고 왔지만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불안하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조정실에서 조정위원이 말했어요. 오늘은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입니다. 먼저 신청인께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준비해온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줬어요. 13억을 들여서 집을 사준 것, 조건부 증여 계약서의 내용, 그리고 혜정이가 저에게 한 일들을 낱낱이 설명했어요. 녹음 파일도 틀어줬어요. 혜정이의 목소리가 조정실에 울려 퍼졌어요. 냄새나는 음식 하지 마세요. 정말 참을 수 없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거 치우세요. 할머니는 냄새 나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조정위원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리고 혜정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 녹음은 불법이에요. 동의 없이 녹음한 거잖아요. 혜정이가 소리쳤지만 조정위원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는 자기 보호를 위한 합법적인 녹음입니다. 오히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혜정이의 도박과 대출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어요. 사립탐정이 찍은 사진들, 금융기관의 대출 기록,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 기록까지 모든 게 다 있었어요. 혜정이는 변명을 늘어놨어요. 그건 투자였어요. 그리고 집을 팔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혜정이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까지 있었거든요. 엄마, 시어머니만 없으면 집 팔 수 있는 팀의 건강 신고? 정말 골치 아파.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대호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아들은 그제서야 아내의 진짜 모습을 본 거예요. 조정은 결렬되었어요. 혜정이 측에서 합의를 거부했거든요. 그러면 본격적인 재판을 해야 했어요. 재판 준비 기간 동안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혜정이의 도박 빚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5억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또한 혜정이가 민준이를 이용해서 저를 괴롭힌 것들도 더 자세히 밝혀졌어요. 아이에게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라고 가르쳤고 할머니 방에 가면 안 된다고 겁을 줬던 거예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대호도 모르게 혜정이가 이미 집 매매 계약까지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매수자까지 정해져 있었거든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법정에서 만난 혜정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화려했던 옷차림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불쌍한 척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어머님을 모시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미워하셔서.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그 어떤 연기도 소용없었어요. 녹음 파일, 사진 자료, 금융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까지 모든 증거가 혜정이의 거짓말을 증명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대호가 증인으로 나섰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아내를 감싸려고 했지만 제가 준비한 모든 증거를 보고 나서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대호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증언했어요. 혜정이가 어떻게 저를 괴롭혔는지, 자신이 어떻게 아내 편만 들었는지 모든 걸 고백했어요. 저는 아들로서 실격입니다. 어머니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울었어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안쓰럽기도 했어요. 제 아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말이에요. 하지만 혜정이는 끝까지 뻔뻔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법원의 판결은 명확했어요. 조건부 증여 계약 위반으로 대호와 혜정이는 13억 원과 이자를 모두 변제해야 했어요. 또한 혜정이는 노인학대죄로 벌금과 사회봉사 명령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혜정이의 숨겨진 빚들이 모두 드러나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판결 후 법원 앞에서 혜정이가 저에게 소리쳤어요. 이제 만족해요? 우리 가족 다 망가뜨려서 기뻐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네가 망가뜨린 거야. 나는 그저 되돌려 받은 것뿐이야. 그리고 대회에게 말했어요. 이제 네가 선택해야 할 때다. 어떻게 살지 말이야.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대호와 연락을 끊었어요.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변화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혜정이는 결국 이혼을 요구했어요. 더 이상 돈이 없어진 대회에게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민준이의 양육권도 포기했어요. 자신이 키울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요. 그리고 6개월 후 대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저 이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해. 태맥 건빈 건설 현장에서 일 시작했어요. 아들은 정말 변했더라고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진짜 인생이 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1년 후
대호는 작은 원룸을 얻어서 민준이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를 초대했어요. 엄마, 한번 놀러 오세요. 제대로 된 식사 대접해 드릴게요. 저는 그 작은 원룸에 갔어요. 정말 작고 초라한 집이었지만 예전에 그 화려한 아파트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대호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와 라면을 내왔어요. 엄마, 이게 제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에요. 저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눈물이 났어. 타임 공예공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돈이 아니라 정성으로 만든 음식이었거든요. 민준이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저를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할머니라고 부르며 안겨왔어요.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할머니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대호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이제 됐다. 중요한 건 앞으로야. 엄마 덕분에 정신을 차렸어요. 만약 그때 엄마가 참고 넘어갔다면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한 일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아들을 구한 일이었다는 걸요. 얼마 후 저는 경매로 넘어간 그 아파트를 다시 샀어요.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대호와 민준이를 다시 그 집으로 불렀어요. 이제 정말로 우리 집이다. 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저희는 그 집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대호는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저에게 돈을 갚아나가고 있어요. 저는 그 돈을 받지 않고 민준이 교육비로 따로 모아두고 있지만요. 혜정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들리는 소식으로는 빚에 쫓겨서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 못했다고 하네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복수의 쾌감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처음에 분노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 과정을 통해 진짜 가족을 되찾았어요. 만약 제가 그때 참고 넘어갔다면 대호는 평생 혜정이에게 휘둘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민준이도 잘못된 가치관을 배웠을 거고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냉정해져야 할 때도 있어요. 무조건 참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저는 배웠어. 라면 한 그릇의 값이 얼마나 될까요? 편의점에서 사면 1,000원도 안 하죠. 하지만 그 라면 한 그릇이 제게는 13억 원의 값어치를 했어요. 아니, 그보다 더 값진 걸 찾아준 거예요. 진짜 가족을 말이에요. 지금도 가끔 대호와 민준이와 함께 라면을 끓여 먹어요. 그럴 때마다 그날 밤이 생각나요. 하지만 이제는 아픈 기억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 때문에 힘드시다면 무조건 참기만 하지는 마세요. 때로는 단호함이 필요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잘 돌보세요. 타임 정비의 수호심내 부모님이든 자녀든 배우자든 말이에요. 한번 상처를 주면 회복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저는 이제 75살이지만 매일이 새로워요. 손자와 함께 공부도 하고 아들과 함께 미래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늦었지만 진짜 행복한 가족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70이 넘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마지막 반전이 하나 더 있어요. 재판이 끝나고 반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혜정이의 친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까지 존재조차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 혜정이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제 동생이 잘못했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 언니는 저에게 협박에 가까운 말을 했어요. 혜정이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짓말까지 지어내면서 저를 죄책감에 빠뜨리려고 했어요. 동생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어머니 때문에 정신병까지 걸렸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김 변호사를 통해 혜정이의 근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혜정이는 멀쩡히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사실 저는 혜정이가 저를 괴롭히는 모든 순간을 CCTV로 녹화하고 있었거든요. 몰래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였어요. 당신 동생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 영상에는 혜정이가 제 음식에 몰래 소금을 과도하게 뿌리는 장면, 제 옷에 일부러 더러운 것을 묻히는 장면, 그리고 민준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장면까지 모두 담겨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혜정이가 제가 없을 때 제 방에서 제 물건들을 망가뜨리는 장면이었어요. 남편의 유품들을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리고 제 약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 영상을 본 혜정이의 언니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사실은 혜정이가 저한테도 돈을 빌려갔어? 5천만 원을 그걸 돌려받으려고 온 거예요. 결국 그 언니도 혜정이의 피해자였던 거예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그 언니는 울면서 사과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준이가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얼마 전 저와 단둘이 있을 때였어요. 할머니, 사실 민준이는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엄마가 거짓말하라고 했어요. 민준이는 정말 미안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5살짜리 아이가 그런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니. 혜정이가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지금 민준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저에게 말해요. 할머니, 진짜 가족은 할머니랑 아빠예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길 바래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참지 마시고 용기를 내세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안녕히 계세요.